박용규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하는 역사학자 박용규입니다. 여러 선생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3시 10분에서 4시 10분까지 좀 어떻게 보면은 1시간이면은 대단히 길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우리 21세기의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선 그 기조 발표를 해주신 존경하는 이상식 교수님, 대단히 연로하신 그런 상황에서도 민족 정기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학자로서 꿋꿋하게 살아오셨다는 것을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강연을 통해서 얻으셨을 겁니다. 저도 역사학자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만이 진정한 역사학자다. 그렇게 저도 공부를 했고 그렇게 살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아마 여러 선생님들이 아마 그 광주 전남 지역에서 많이 들어본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 제목이 나주의 그 1894년 가보년 시기에 나주는 전라 가명이 있는 전주 다음으로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주 목사가 파견됐어요. 전라 가명 전주에는 관찰사 감사가 있었고 그 두 번째 도시가 이 나주목입니다. 전라도에서. 그런데 그 나주, 제가 이번 시간에 강연할 내용은 그 나주의 북쪽하고 동쪽 지역,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은 나주의 북쪽 지역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대입니다. 나주의 서쪽 지역이 어디냐면은 한평, 무안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으로부터 129년 전에는 나주목 관할에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바로 이 나주 북쪽과 동쪽 지역에 있는 바로 그 1894년에 민중들, 농민들, 또 노비들, 백정들 이런 분들이 바로 나주 목사 민족열과 그 향리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정부패, 탐관 오리들이 날뛰기 때문에 바로 그 자들을 몰아내야만이 바로 인내청과 신분제도가 없고 척양척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오기 때문에 나주 북동부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 당시에는 나주 읍성이 점령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주 읍성을 점령해야만이 민주주의 세상을 비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남쪽에서는 일본군이 쳐들어오고 있었고 북쪽에서도 일본군이 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일 투쟁의 전진 기지가 바로 나주를 장악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 나주 북동부 지역에 있는 우리 동학농민혁명군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싸웠는지 3개의 전투가 있습니다. 제 발제문을 보게 되면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지금의 광산구청 관할에 있는 침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산 마을, 침산이라는 얕은 산을 답사를 했어요. 지난 6월 5일 날. 그 다음에 역시 광산구청에 소속이 되어 있는 용진산에서 나주 수성군 세력하고 동학농민군들이 바로 전투를 벌였는데 아주 엄청나게 나중에 수성군은 광군은 정예군이기 때문에 농민군들은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는 그야말로 농민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죽창이나 창칼을 들은다고 해서 전투력이 있고 전쟁을 절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폭정과 학정이 바로 일삼고 있고 바로 침략자들이 쳐들어올 때는 죽기를 각오하고서 그 국토를 지켜야만이 식민지가 안 되고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목숨을 내걸고 혁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참으로 정의로운 그런 국민이었다, 민족이었다. 저는 역사학자로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나주의 북부 지역에 있는 한 10km 떨어져 있는 지금은 나주시 노안면에 해당이 되는 이 용산이라고도 하는데 남산 마을로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주 북동부 지역에 있었던 3대 전투를 중심으로 한 시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바로 나주 북부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셨던 광산구 양산동입니다만 그 당시는 나주목 관할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일제강점 시기도 바로 그 지역은 오늘 제가 설명할 그 광산구 양산동 마을은 일제 1914년에도 나주군 볼량면 양산리 마을이었습니다. 그 여기에 살던 분들이 바로 나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를 했어요. 예, 그 중에서 제가 답사를 하고 족보를 보고 나주 명록이라는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19명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이고요. 우리 독립운동의 시작이 바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고 갑오의병이고 그 다음에 을미의병, 을사의병, 병오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우리 역사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역사는 51년 동안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1910년에 나라가 100% 망했을 때부터 독립운동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5개의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그 나주에 살고 있었던 나주 북부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부안 김씨 분들이 나주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같은 삼형제의 아들과 딸들이 무려 삼형제 후손 중에서 14명이 나주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걸 보고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나중명록이라는 자료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 양산동에서 살고 계시던 지금 현재의 분들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료 하나가 대단히 중요하다. 진실을 밝히는데 오늘 그 사료의 원문을
여러 선생님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제가 서두에서 간단히 얘기를 했듯이 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러한 탐관오리들의 수탈, 또 1894년까지는 지금처럼 신분제가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 선생님들 조선 왕조를 너무 좋은 왕조로 미화해서는 안 돼요. 조선 왕조는 계급 사이이고 소수의 양반, 그 다음에 중인, 그 다음에 농민, 상인, 공인들, 그 다음에 평민에도 들어가지 못한 백정들, 노비들의 숫자가 대단히 많았어요. 우리 기록에 보게 되면은 참으로 부끄러운 사실은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전체 인구의 약 40%가 노비였습니다. 대단히 신분제가 아주 강고한 사회였습니다. 이 신분제 체제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터지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됐어요. 근데 이 바로 신분제도를 없애는 그런 투쟁을 동학농민혁명군들이 해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참으로 위대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은 동학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반외세 자주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너무나 많이 바쳤습니다. 그 혁명이 바로 2차 동학농민혁명이다. 그래서 그러한 자주독립운동, 민주주의 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바로 역사학자이면서도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백암 박은식 선생이 역사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로 학정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전봉준 장군을 포함해서 그 학정, 폭정을 몰아내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그 고종과 민비가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니까 일본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본군들의 방해가 없었다면 사실은 1894년에 조선 왕조 다음 단계에 멋진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도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 침략 세력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척양체계를 내세우는 가장 반일 세력, 독립운동 세력, 동학농민혁명 세력을 전부 학살하고 압살하기 위해서 최정예 부대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려면은 청나라 군대를 몰아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일본군이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농민군들이 처절하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좀 과장된 거는 한 30만이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한 3만에서 5만 명이 침략자 일본군에 의해서 희생된 거다,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3만에서 5만도 이게 적은 숫자냐?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침략자들에게 졌기 때문에 바로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 15년 만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0년 뒤에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손병희 선생, 박인호 선생, 이런 분들이 25년 뒤에 다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민족은 참으로 위대하고 정의롭습니다. 한 번도
목숨을 한 번 걸었는데 25년 뒤에 3.1 혁명이 일어나고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조선민족 대표 33명 중에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9분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다시 감옥에 가서 죽더라도 나라의 독립을 쟁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이 없는 문건이면은 기미 독립선언서면은 이것은 불온 유인물입니다. 그러나 1919년 3월 1일 조선민족 대표 33인 손병희부터 시작해서 33명이 있었어요. 그게 이분들은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름을 서명한 겁니다. 그래서 자주국가를 세우려면은 목숨을 걸어야만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유지돼야만이 그 국토에 살고 있는 전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식민지가 되고 노예가 되면은 부동산 국토도 뺏기고 주권도 뺏기고 노예도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나라라면은 독립운동가들을 최우선시하고 예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매국노들 친일파들을 면죄부를 주고 독립유공자라든지 당사자나 그 후손들이 불행하게 살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반역적이고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이것은 전 세계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은시 선생이 한국 통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학정, 폭정을 일삼는 정부는 이게 상해에서 쓴 책입니다. 우리 박은시 선생이. 우리 역사학자들은 그런 기가 있어요. 단 하루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학정과 폭정을 일삼고 있는 그런 정부를 단 하루도 용납할 수 없다 해서 동학농민혁명, 나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도, 과거에는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에도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2004년에야 역적이 아니다 누명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한 바로는 역적이 아니다, 동학도적이 아니다 해서 끝났습니다. 이분들의 명예가 제대로 회복이 되려면은 항일 무장투쟁,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법 외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운을 해야만이 제대로 명예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후손들은 대단히 부끄러운 후손이다. 저는 단언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주 동학농민혁명이 왜 좌절됐느냐,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민씨 척족 정권의 그 하수인이었던 민종렬, 그 다음에 나주목은 우리 전남 지역에서 나주의 역사를 연구를 많이 해요. 나주는 무안이나 장흥이나 이런 지역과는 다릅니다. 한평과 목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리들의 숫자가 보통 작은 군이나 현의 경우는 한 3, 40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봤더니 나주의 경우는 향리들이 몇 명이냐? 221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선 왕조가 탐관오리들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구조적으로 바로 가장 중요한 중인들, 향리들에게 국가에서 공무원들에게는 월급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향리들에게는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향리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월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더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별의별 무명 잡세를 걷어가지고 결국은 수탈을 했습니다. 그게 구조적으로 조선왕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나주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3년 전에도 나주 밀란이 일어나서 밀란의 세력들이 나주 그 관아 읍성을 점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주 향리들이 얻어 터지고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나주를 읍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94년 7월 5일 날 소성문에 나타났을 때 나주의 향리들이 철저하게 군사훈련을 받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동학농민군들을 그냥 모조리 학살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시기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나주 목사 민족열의가 나주 동학농민 혁명에 5대 전투가 있습니다. 이 5대 전투별로 각각 나주의 그 수성군, 관군이 동학농민 그 동비들, 그 적당들을 몇 명을 죽였다. 또 향리들, 군 지휘관들이 몇 명이 참여했다. 이 사료가 박물관에 있었습니다. 그게 발굴이 됐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나주 동학농민혁명에서 나주 수성군이, 이건 일본군이 들어오기도 전입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을 몇 명이나 죽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부분이 아무도 연구가 안 됐어요.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최소 735명, 많게는 한 806명 정도가 됐어요. 이렇게 많이 죽였어요. 남산촌 마을에서는 이거를 나주 목사 민족열의가 의정부에 보고한 문건에 나옵니다. 353명을 포살 총으로 쏴주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보상을 하도록. 그래서 나주 향리들에게는 1895년에 다 양반으로 향리신문에서 양반으로 전부 군공을 주고 다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가 아주 보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나주도 유생들이 있겠죠. 나주 양반들. 양반들 입장에서는 노비가 있어야 되는데 계산이잖아요. 근데 전봉준 장군이 노비제 폐지, 인내천 상인여천을 내세웠죠. 그래서 나주의 유생들이 동학농민군을 압살하는데 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민족열 향리들이 중심이 된 나주 수성군, 양반들이, 나주 양반들이 조직한 군대, 민보군, 이 3자에 의해서 나주 동학농민혁명군들이 735명이나 압살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향리들이나 양반들이 왜 동학도적을 왜 싫어했느냐, 이 문구를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동학을 신봉하는 이분들이 민주주의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첫 번째가 신분제가 없어요. 프랑스에서도 신분제를 없앤 혁명이 무슨 혁명이죠?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제대로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지금 보세요. 중동, 인도 경우는 그 신분제의 그런 잔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이거는 동학농민혁명에서 바로 쟁취했기 때문에 신분제도가 없어진 겁니다. 아래 놈들이 윗사람을 능멸한다,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반이나 향리들이, 나주의 향리들이, 제가 기록을 찾아봤더니 대한제국 시기 일제강점기 전에 어떤 향리는 한 58만 평의 논을 가진 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런 분들이 221명이면은 이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다음에 저 백정이나 노비나 농민, 저 천한 놈들이 우리 양반
중인들을 능멸한다. 그래서 저놈들을 저는 종노무 새끼들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압살에 나섭니다. 이분들이 고귀하게 희생이 됐지만은 그 이후에도 을미우병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3.1혁명에 참여하고 정말 우리 민족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나주의 수성군 향리 민족열 유림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우리 지금 정부에서는 의병투쟁에 대해서 엄청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의병은 동학의병입니다. 동학의병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해요. 1896년에야 나주에서는 을미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정석진, 김창균 이런 분들을. 그러나 1894년, 95년에는 나주에서 양반들이 일본군들하고 합세했습니다. 농민군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양반들하고 향리들이 중간 지배계층들이 침략자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척의 반일 투쟁을 벌리는 독립운동 세력을 죽이는 데 가담한 나라, 그런 나라가 영구히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그럼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맞서서 나주 동학농민혁명 세력들은 민주주의 운동,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신분제 폐지, 탕가놀이, 숙청, 집강소, 우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뿌리입니다. 1894년에 우리 조상들이 이걸 실시했어요. 53개군의 집강소를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5월 18일 날 유네스코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바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집강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19세기 말에 전 세계 역사에서 볼 수 없는 민주주의가 우리 한국 땅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죽은 역사는 세계 역사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해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지금 독립운동사에서 의병투쟁이 대단히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 의병투쟁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에 아직 등재 안 됐습니다. 제가 보면은 판단하기는 등재가 되면 좋지만은 아마 등재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1929년 지금으로부터 전에 저는 기존의 연구는 5대 전추, 수성군 이런 분 연구가 됐는데 저는 공부를 동학농민혁명 이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나주 동학농민혁명 희생자의 규모를 오늘 제 발표에서 각 전투별로 몇 명씩 죽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우선 제대로 밝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나주 북동부에서 치러진 3대 전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그 첫 번째 나주에서 벌어진 7월 5일 날 서성문 전투입니다. 이 7월 5일 날은 그 오건선, 최경선 이런 그 동학농민군들이 서성문을 넘어서 나주 읍성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군사력이 너무 약하죠.
정예 군대 나주에는 최정예 군대가 있었습니다. 대포 군대가 대포를 쏘는 포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총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죽창과 뭐 창칼을 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몇 명이 죽었느냐? 109명이 즉사했습니다. 7월 5일날. 그런데 나주에서는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나주 동학농민혁명이 여기에 대해서 이념 사업을 벌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민족연의 보고 문건에 109명을 도적놈들을 대포와 소총으로 쏴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다 포상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환포는 돌폭탄인데 한 300m가 날아간답니다. 제가 오늘 그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이 대환포를 맞게 되면은 그냥 가슴이나 머리나 몸뚱아리를 맞게 그냥 직사합니다. 그래서 이 포병, 대포 군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총, 천보총이라고 있어요. 사정거리가 한 1000보 이내까지는 맞게 되면 죽는 천보총으로 무장을 했어요. 이 동학농민군들은 뭐 죽창 들었으니 이길 수가 있겠어요. 대단히 그러나 정의로웠다는 거죠. 이게 대환포의 그 앞부분입니다. 이게 돌이 들어가 있죠. 돌폭탄입니다. 이 나주에 갔더니 그때 아마 1894년에 사용한 그런 그 돌 폭탄이 일부가 남아있어요. 이런 것을 이거 잘 보관해야 됩니다. 이런 대환포가 이 돌멩이들이 날아가서 맞게 되면은 300m 안에서 맞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대부분 다 즉사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조총이죠. 그러니까 농민군들은 기껏 가지고 있는 화성총 죽창인데 이런 소총으로 무장이 됐다는 거죠. 이게 나주 목사 민족열이 머물던 그 내하인데 1894년 8월 13일 날 전봉준 장군이 한 10여 명을 데리고서 가서 담판을 했어요. 근데 담판을 했는데 민족열이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때 기록이 남아있어요. 전봉준 장군이 10여 명의 무장을 하지 않은 비무장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갔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봉준 장군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야 된다. 탐관 오리 학정을 제거, 나주에 집강소를 설치해야 된다. 수성군들, 향리들이 그 지휘관이 된 수성군을 해산해야 된다. 민족연이 거부했죠.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야죠. 목사 자리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 담판은 결국은 실패했고 하루를 금성관 서익사에서 잠을 자고 전봉준 장군은 유유히 나와서 결국 회생을 했습니다. 나주에 가시게 되면 한 500년 묵은 팽나무가 있더라고요. 아마 민족열과 전봉준 장군이 회담할 때 이 팽나무는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0월 달에 그 전투, 첫 번째 전투가 치러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아주 급변했습니다. 일본군이 1894년 6월 21일 날 경복궁을 점령을 했어요. 일본군이 8,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왕을 포로로 잡고 조선군대를 해산하고 결국은 친일 정권을 세웠어요. 국군이 침탈된 거죠. 그래서 이 일본군이 청나라 군대를 몰아내고 동학농민군을 이제 쓸어버리는 작전을 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 수상이
이토 히로부미였어요. 그 다음에 병참 총감이 하와카미 소로 동학농민군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몇 월 달이냐? 9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모조리 죽였어요. 그때 특히 바로 일본에서 동학농민군들만 학살을 전담하는 3개 중대를 보냈습니다. 1개 중대가 몇 명이었냐면 220명이었어요. 3개 중대 660명이 왔습니다. 이 660명은 아주 일본의 역전의 용사들, 아주 사격을 잘한 최정예 부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군에 의해서 동학농민군들이 전부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동학 땅을 모조리 살리고 할 거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이자가 이토 히로부미죠. 안중근 문사가 잘 죽였습니다. 이 이토 스키요시 사령관 모조리 죽이라고 했죠. 이때 그 일본 3개 중대의 대대장이 누구였냐면은 한자로는 남사소랑 미나미 고시로라는 자였어요. 이자가 최고의 군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자가 어디에서 용산에서 내려와서 어디에 지본부를 세웠느냐? 나주 금성관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남의 지역에 있는 동학농민군들을 다 죽였습니다. 660명하고 관군에 의해서. 이런 상황에서 나주의 북동부 지역에 있는 동학농민혁명군들이 혁명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정의로웠는가,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투 침산. 여기는 기록에 나와 있듯이 이 광산구 소속입니다. 이 침산이 나주를 기준으로 하면은 좀 동쪽이에요. 30리에 떨어져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성군이 항상 5대 전투는 동학농민군들은 이 전투를 제대로 칠 수가 없어요.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떼지어서 죽창 들고 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주 수성군이 나타나서 그냥 다 죽였어요. 우리 그 전투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환포 청보총으로 죽였다고 나와 있죠. 여기가 침산마을이에요. 제가 6월 3일 날 답사를 했어요. 아주 얕은 야산이었어요. 예, 이 침산마을입니다. 광산구 소속입니다. 여기에서 결국 전투가 치렀고 나주 수성군이 한 20여 명을 죽였습니다. 그 동북초등학교에 굉장히 오래된 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주염나무라고. 그 다음에 침산에서 동학농민군을 죽이고서 이제 사창에도 들어가서 농민군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몇 명을 죽였다고 나와 있느냐? 23명을 죽였다고 나와요. 이게 민족열이 1894년 11월에 보고한 사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주 북부 지역에서 또 전투가 치러졌습니다. 그게 용진산 전투입니다. 근데 이 침산 전투, 용진산 전투 이후로는 나주 그 읍성을 주로 방어하다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동학농민군을 이제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열이가 제압을 잘하니까 조정에서는 나주 목사 민족열에게 임명장을 하나 더 줬습니다. 호남 초토사로 임명했습니다. 호남 지역에 있는 동학농민군들을 민족열이가 알아서 죽여라. 그래서 완장을 하나 더 찼어요. 나주 목사에다가. 그래서 호남 우도의 동학농민들을 다 죽여요. 대단히 그런데 이자는 미나미 고슈의 명령에는 직설이 못했어요.
그래서 미나미 고시로가 나주 금성관을 장악해가지고 바로 전라도 서남해 지역에 있는 수령들에게 다 죽이라고 하니까 몇 명을 죽였느냐? 1,500명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그 수령들의 생각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될 때 그래서 이제 민족열의가 나주에 초토형을 설치를 하죠. 여기서 그 민족열과 일본군 미나미 고시로에 의해서 기록이 나왔습니다. 일본군 상등병 기록에 나주에서 680명을 죽였다고 나왔어요. 이 어디냐면은 전라우영은 나주 초등학교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죽였습니다. 여기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진산에서도 대단히 많이 죽였는데 이때 그 나주 수성궁 대장이 재산을 많이 가졌던 정석진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는 5번 전투에 다 참여했어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을 많이 죽은 것을 정부가 인정해서 해남 군수로 발령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해남 군수로 갔어요. 정석진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용진산 중턱에서 동학농민군들을 죽였습니다. 전부 대포와 소총으로. 어, 21명을 죽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석진이가 남긴 글에 보면은 비천한 종들을 자기가 쏴 죽이라고 해서 헤아릴 수 없이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용진산 높이가 그렇게 349m 가량 높은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중턱에서 전투가 치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주를 기준으로 하면은 서쪽 무안, 고막포, 장등참, 그 다음에 이제 나주를 읍성 공격해 오려고 한 게 바로 이 네 번째 전투인데 이거는 사실은 나주 북동부가 아닙니다. 근데 장등참, 고막포 전투에서도 우리 동학농민군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지금 무한 동학농민혁명에서 이 부분을 많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 부분을 가져왔어요. 한 300여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나주 수성군들이 동학농민군 도망가는 농민군들은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포를 쏘고 총을 소총을 쏘면 다 도망가요. 근데 추격해가지고 죽여요. 수성군들이. 그래서 어떻게 죽였느냐 기록에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도적들을 개를 죽이듯이 죽였다. 그러니까 수성군에게는 동학농민군이 개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129명을 죽이고, 근데 129명에는 수성군들이 동학농민군들이 도망을 가는데 달리기를 못한 농민들은 밟아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천답사라고. 그 목이 아마 목이 밟혀가지고 죽인 사람이 43명이라고 썼습니다. 민족열의가 그렇게 썼어요. 이게 고막포. 그래서 이제 장등참에서 나주를 읍성으로 가려고 했는데 쫓겨서 다시 고막포로 되돌아왔는 여기에 이게 다리가 이게 좁기 때문에 여기서 물에 떨어져 죽은 사람이 수백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중에 흥미로운 것은 이때도 보면은 고막포 전투가 치러졌던 그 나주 유색들이 참여를 했는데 제가 아주 그 흥미로운 사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양반 출신인데 지금의 영암 출신입니다. 유기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아마 재산이 많았을 것 같은데 문화유씨인데 동학농민군들을 양반 군대인데 민복은 대장이에요. 농민군을 죽여가지고 일본군처럼 일본군이 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와서 코비어가고 길을 잘라갔잖아요.
이자가 54명의 농민 죽이고서 농민들의 길을 잘라다가 민족들에게 갖다 바쳤다. 이렇게 기록이 나왔어요. 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자가 나왔어요. 그러나 이 자들은 절대 일본군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마지막 남산촌 전투. 여기가 이제 마지막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전투. 그 나주에서 한 10km 이에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어요. 제가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김종우 대표님 또 나춘수 박사님 같이 답사를 한 번 했습니다. 6월 3일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남산촌에서 동학농민군들이 한 만여 명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포병부대를 한 부대를 100명씩을 쪼개가지고 3개로 나누어가지고 포위를 해가지고 동학농민군들을 죽였어요. 군사작전을 벌였어요. 몇 명을 죽였느냐? 353명을 죽였어요. 그런데도 이 남산촌 전투가 이렇게 컸는데도 아직도 표지판이나 안내판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북쪽에서는 미나미 고시로가 660명을 거느리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민족열의가 정석진에게 명령을 내려서 동학농민군 남산에 모여있는 동학농민군들을 전부 압살하고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손아중, 최경선, 오경선 이런 분들이 이 군 동학농민군 대적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월 24일 12시에 대낮입니다. 12시에 나주에서 민족열의가 도통장에게 동비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어요. 몇 시에 그러면 353명을 죽였느냐? 2시경에 다 죽였습니다. 한 10km 떨어져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개 포병을 이 대포 군대하고 그 다음에 소총 부대로 100명씩을 쪼갰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직진하는 부대로 편성했어요. 그래서 353명을 다 죽였는데 이 남산 마을입니다. 이게 얕은 야산이었어요. 이 일대에서 죽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남산에 가니까 그 나주에 그 금성산이 바로 보였어요. 이 금성산입니다. 금성산.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서 353명을 죽였어요.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그 진압군들이 몇 명의 시민군들을 죽였죠? 220명 죽였습니다. 이 나주 동학농민혁명만 735명을 죽였잖아요. 얼마나 이 잔인한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이 답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많이 죽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벌판이었어요. 11월 24일이면은 이 겨울이기 때문에 가을 추수가 끝나는 거죠. 농민군들이 이제 대포 쏘고 소총 쏘니까 들판으로 도망간 거죠. 다 조준 사격에서 다 죽였어요. 여기에도 안내판 하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전부 희생자를 합쳤을 때는 제가 얘기한 735명. 이렇게 각 전투별로 몇 명을 죽였다고 다 기록했어요. 포상을 받으려고. 이 역사에 가르쳐야 됩니다. 이 자료 때문에 제가 논문을 쓰게 됐어요. 박물관에 있더라고요. 이 포살동도 수여성칙이라고 이 13장인데요. 민족열의가 의정부에 보고했어요. 94년 11월에. 여기에 5대 전투에 몇 명을 죽이고 군 지휘관이 누구다. 이게 다 밝혀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7월 5일 날은
서성문에서 적당 129명, 109명을 포살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다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1급 사료입니다. 최근까지 이게 발견이 안 됐어요. 이 민족열의가 사인을 했어요. 자기가 이 보고 아주 공을 많이 세웠다. 수성군들이 포상을 해라. 이게 초토사 민입니다. 민족열의 사인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하여튼 그 일본군이 음력으로 12월 10일 날 나주에 나타났는데 미나미 공시로가 37일 동안 머무르면서 그 상하메 지역에 있는 동학 농민군들을 전부 압살했어요. 전부 그 지방관에게 그 나라가 국권이 강탈되기 때문에 아니 대대장이라는 자가 수령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동학농민군 지도자를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 수령들이 다 죽였어요. 몇 명을 죽였는지 미나미 고시로에게 보고 있어요. 이게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까? 이게 국권이 침탈이 아니에요. 군 지휘권이 일본에게 있었습니다. 해남에서 250명, 강진 뭐 320명 죽였다고 나주에서 230명. 나주 민족열의가 230명을 죽인 것으로 알았는데 일본군 상등병 자료가 나왔어요. 일본군하고 민족열의가 몇 명을 죽인 680명을 죽였어요. 이 자료가 나왔어요. 일본 그 상등병이 쓴 일기, 종군 일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미나미 공시로에 의해서 명령을 받아서 죽은 그 우리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이 한 1600명이 달했다. 우리 민족이 굉장히 그 정의로운 민족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저에게 한 7, 8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광산구 양산동, 예전에는 나주군 볼량면 양산리의 주민들인 부안 김씨, 나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9명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어요. 그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족보를 제가 다 보고 그 묘비를 답사를 했어요. 세 개가 딱 일치가 됐습니다. 전부 그 부안김씨 직장공파 우선들이었어요. 정말 흥미로웠던 것은 김세안, 세길, 세현 같은 할아버지 삼형제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근데 이분들 형제들이 무려 14명이 나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어요. 그 다음에 세택, 김세추 형제가 4명이 또 나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어요. 김세표라는 분은 한 분이 참여합니다. 근데 나주 명록에는 몇 명이 기록이 있느냐? 저는 19명만 이번 논문에 밝혔습니다. 한 80명의 나주 사람들이 그 동학농민혁명 직책을 가지고 참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으로도 연구가 돼야 됩니다. 이 1894년은 자료를 정리해보니 볼량면 양산리가 나주목 장본면에 해당이 됐어요. 이게 이제 식민지가 되죠. 그 나주군 볼량면 양산리가 되고 지금은 광산구 양산리. 근데 이 불행한 것은 볼량이라는 명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김세안, 문중 8분이 참여했어요. 자, 이분들 묘는 이번에 저 6월 3일을 답사를 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 김세안의 아들과 손자들이 참여했어요. 8명이나.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묘소가 한 군데 다 모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념비라든지, 그런데 그 비에는 동학의 독자도 쓰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사가 이렇습니다. 만약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서웅이 된다면은 아마 후손들도 당당하게 더 많이 쓰겠죠. 같은 마을에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낙환 29살이었습니다. 접사,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의 군지휘관은 대접주가 있고 접주가 있고 접사가 있고 집강, 뭐 대전, 교장, 교수 이렇게 있습니다. 집강이고 접사였어요. 이분은
이분의 고손자가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김종우 그 대표님이십니다. 고손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 사셨던 그 집에서 계속 사셨대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집터입니다. 원래는 김세아 씨가 여기 살고 그 손자였던 김낙환이 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우리 역사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아요. 역사는 면면이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의 정치, 이런 반민주적인 정치 절대 우리 역사에서 오래 갈 수 없어요.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이상희 교수님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생이 19살인 김나군인데 그분의 보니까 그 증손자께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드레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생가입니다. 지금 나이가 한 70대 후반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 혁명 열사가 살았던 집이 있어요. 그대로. 그러나 동학 표시는 아무것도 동학 참여자의 생가터 이런 표지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참여했어요. 12살 먹은 애가 참여했어요. 아마 아버지를 수발을 들려고 참여했겠죠. 그러나 거기에 다 기록을 남겼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49살이잖아요. 이분의 집도 있더라. 지금 후손이 살고 있대요. 365번지죠. 그래서 이런 데에는 제대로 나라면 다 국가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생가터 이렇게 다 안내판 다 국가가 세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진효와 아들 김낙중 지금 생가터가 있습니다. 이분들 다 참여했는데 이게 빈집이에요. 대나무밭이 아주 이 대나무밭이 있으면 사람이 살았다는 거죠. 명록에 다 나옵니다. 한 80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사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한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서는 자가 군명이고 부안 사람이고 부안 김씨고 나중에 거주했다. 몇 살이다.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김낙환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낙환은 자가 도균이고 부안 사람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다 한자리, 이게 사료라고 합니다. 1급 사료입니다. 이 김낙환은 접강이고 1894 접강이고 접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발견됐어요.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일치했어요. 참 역사라는 게 놀라웠어요. 족보하고 그 명동의 나이가 똑같고 자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더 대단했던 것은 묘가 똑같았어요. 자, 묘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한 4분 남았기 때문에 답사를 했는데 정말 그 양산동 뒷산에 그냥 모아져 있었어요. 그게 무슨 판도라가 열리듯이 그게 열렸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이 독림동 사자골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묘의 이름이 다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김진서 똑같습니다. 그 나중에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김낙환 뭐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6명을 답사를 했습니다.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김세안 어르신의 묘와 묘비입니다. 이분의 이제 후손들 8명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혁명 열사의 집안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집안입니까? 김낙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 존경스러워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김나군의 묘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김진선의 묘고, 김낙현의 묘고, 아버지는 김진선이죠. 진짜 학렬, 낙자 학렬인 겁니다. 그 다음에 김진효의 묘입니다. 그 아들 김낙중의 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묘비를 참 잘 세웠어요. 역시 혁명가의 후손의 집안은 위대한 이렇게 묘도 관리 잘하고 계속 조상들을 보존하고 있어요. 역사는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놀라웠던 것은 그 양산동 마을이 전부 부안 김씨들이 주로 살았대요. 그래서 밀고자가 없었어요. 그때 그 다른 마을로 도망가고 그 마을에 있게 되면 잡히면 서로 찔러가지고 보상받거든요. 한 명도 잡히지 않았대요. 정말 훌륭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혁명 그 동학혁명 기념재단에서도 그
참여자로 등록 국가가 인정했습니다. 이미 국가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동생 김세길의 참여자 4명이었어요. 같은 마을이에요. 양산동 마을인데 여기 보니까 이름이 나와 있죠. 김진우, 김진구, 김진상이잖아요. 같은 진짜 학렬이다. 그 아들은 이제 낙종이가 있잖아요. 낙자 학렬이. 이게 나주명로에 그대로 나왔어요. 이렇게 이 나주명로 족보에. 근데 묘비는 제가 답사를 못했어요. 어디 있는지 많이 못 가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삼형제 세영과 그의 아들이 참여했어요. 참 놀라운 집안이었어요. 아마 우리 동학혁명 참여자에도 이런 가족은 제가 유일하게 아마 발굴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세택 문중, 김진환과 김진필이 참여했어요. 근데 그 중손 대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분들도 양산리에 거주했대요. 근데 이 김진환의 경우는 신평 그 본량 신평마을 앞 들녘이 전부 수만 평의 땅을 소유를 했다. 아마 상당히 분홍 집안인데 분홍이어도 양반이나 중인이 아니면은 출세를 조선왕조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금만 낼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김세추 마지막 2분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김세표 본인이 참여했고, 그래서 19명을 이번에 제가 논문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나주동학농민혁명 세력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리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106명입니다. 그 106명 중에 19명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19명은 굉장히 이채로운 그런 사례였다. 이렇게 제가 보기로는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최근까지도 역적으로 몰렸다는 거죠. 일제강점기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해방 이후도 동학난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주동학농민혁명의 의미, 바로 이 수성군이 이김으로 인해서 한일 세력이 말살된 거죠. 그러나 나주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위대한 부분, 이분들은 비록 처형을 당하고 참여하고 숨고 피신했지만은 이분들이 우리 한국 역사 발전을 시키는 교두보 노릇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가 되었다. 결국은 역사는 발전하고 정의는 승리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꼼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